지금 정상회담에서 저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이게 좀 중요하게 논의될까요?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중국의 무슨 큰 입장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북에서 최용해 당비서가 아마 뒷줄이나 이렇게 서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옛날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옆에 섰던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하셨고요. 3선을 쌓으셨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3월달에 대사직 그만두셨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이제 중국에 한 2년 정도 나가 있었으니까 한국을 한 2년 정도 비운 셈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뵙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많이 뵙고 또 중국 관련해서는 요즘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중국 상황에 대해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제 제 본업이 원래 정치니까 제 과거 그 지역구였던 영등포 을로 돌아가서 지금은 그곳에 계신 분들 다시 만나고 또 2년 사이에 사실은 한 대선 기간 한 1년 기간도 사실은 제가 지역을 잘 챙기지 못했으니까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역 사정에서 좀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좀 현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이러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깊이 얘기 나눈 적은 사실 없고요.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뵌 적은 있습니다. 네, 뭐 어디 청와대 들어가서 만나셨습니까? 그 장소는 뭐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한중 관계 현안이 있죠. 2일이든가요?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 박 대통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3일날 무슨 전승 70돌 기념식 열병식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에서는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우리나라가 좀 거기서 이번에 상당히 생색을 낼 수 있는 건 뭐 좀 한반도 문제라든가 얻는 게 있을까요? 우선 그러니까 이 각 국가의 국익이라는 것이 아무리 동맹 국가라 하더라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우는 첫째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교역량을 다 합쳐도 지금 중국과의 교역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뭐 최근에는 좀 북중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많이 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지금 정상회담에서 저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이게 중요하게 논의될까요? 이 일날? 그래서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가 서구에 여러 나라들이 안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는 거는 가기로 결정한 건 잘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벌써 6번째 정상회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매번 그 전에도 북중 관계, 남북 관계는 주요 의제였고 이번에도 이 남북 관계가 특히 최근에 남북 관계 상황이 좀 급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냉탕에서 온탕으로 확 바뀐 셈인데 그래서 남북 관계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요즘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무슨 큰 입장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의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북한 핵 문제라는 게 그렇게 뭐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집필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언론 보도가 좀 앞질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두 분이 언론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쉽게 얻어진 거는 쉽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게 단번에 얻어지지를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과거 한 5, 6년 전에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으로 바뀐 것만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일종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지금 단번에 한두 번의 정상회담 지금 6번이니까 대여섯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거고 또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또 쉽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돌직구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이제 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최용해 당비서가 아마 뒷줄이나 이렇게 서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옛날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옆에 섰던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보다 우리 남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더 이제 가까운 우방이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선 상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성 기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만 그건 뭐 일반적으로는 그 소위 외교의 의전상 그런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해는 국가 원수가 아니고 그렇죠. 국가 원수가 아니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국가 원수시고 그리고 국가 원수 중에서도 중국에서 볼 때 주요한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참여하는 국가 중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른쪽 왼쪽 뭐 정확하게 누가 오른쪽 왼쪽에 쓰게 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일 옆에 쓰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김일성이라든지 북한의 지도자들이 섰던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쓰시고 최용해는 뒷줄에 쓰는 것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한 92년 우리가 한중 수교한 이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미 화중 그래서 이제 미국과 연맹하고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거의 연미 연중 중국과도 거의 그 연맹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그 중국 대사 시절이라든가 좀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이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관계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경제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당장은 뭐 레버리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남북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포함을 해서 그게 좀 이렇게 중기 장기적 물론 뭐 쉽게 내일라도 풀릴 수가 있고 모레라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좀 긴 숨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시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우리하고 그러니까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을 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북중 관계가 왜 이렇게 나빠진 걸까요? 물론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변의 안정이라든지 중국 자체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한다든지 뭐 북핵 개발하는 거 뭐 가장 큰 긴장 조성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근데 중국도 과거에는 조금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완전한 정상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이 북한의 여러 가지 기행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행들을 보면서 이제는 중국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이 일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렇군요. 거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 부정적인 평가는 중국이 지금 한 13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6억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SNS, 웨이보라고 그러죠. 예. 자체 SNS가 트위터 있는데, 비슷한 거죠. 예, 그렇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건데 거기서 이 북한에 대한 평가들이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한국과 이 북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한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네. 한국에 대해서는 뭐 거의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한 80~90%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고 거꾸로 한 2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고 나머지는 북한의 기행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심을 중국의 지도부도 참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선거도 없는 나라니까 네. 굉장히 민심에- 비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민심에 있죠. 대해서 이렇게 별로 예, 안 들어- 반응적이다 이렇게 보기 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게 저기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민감하게 받는 예, 거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하긴 한데 뭐 그냥 간단히 답변을 예. 해주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뭐 성장률 하락 또 뭐 부정부패 예. 또는 뭐 인건비 상승이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중국 경제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그 성장률의 둔화가 이 7% 지금 올해 목표가 7% 아니겠습니까? 예. 그 7%는 사실은 중국 기준으로 보면 둔하지만 우리 지금 한 엄청나게 3% 높은 거예요. 기준으로 보면 예, 엄청나게 예. 높은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노후 시설, 과잉 시설,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제가 한국으로 귀임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그렇죠. 최근에 위안화에 대해서 평가 절하 문제도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가 또 증시 폭락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좀 이 암울한 사인이 아닌가라고 이 서방 쪽에서 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중국의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서부 일부의 아주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소위 wishful thinking 아니냐, 네. 희망성, 네.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중국 대사를 이제 하실 적에 장성택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하고 예. 친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예. 당시에 이제 중국 외교부라든가 네. 정치인들이 보인 반응이 좀 어땠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뭐 미리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뭐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짐작하기에는 그리고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중국이 당황했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장성택 숙정과 처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중국도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장성택 숙청이 첫 보도가 나간 게 우리나라에서입니다. 네, 그렇죠. 국정원발로 나갔죠. 예, 국정원발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중국에서 우리 쪽에 물어볼 정도로 중국에서 북한 사정에 대해서 좀 어둡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또 방증이기도 하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여러 차례 레버리지가 많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중 관계는 지금 각자 뭐 신중국 건립 이후 그다음에 북한의 건국 이후 뭐 우리는 뭐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체제 수립 이후에 지금 최악이다. 가장 나쁘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중북 관계가 늘 좋았던 거가 아닙니다. 옛날에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이 줄타기 외교를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갈등이 있었고 북한 내부에서 연안파 숙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 고고도 미사일 사드, 예.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배치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국내에서 쟁점이 많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 실제로 그런 많이 얘기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들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보는 건가요? 예. 그거는 누구를 겨냥한다기보다는 네. 이거 전체적으로 이 핵균형 이게 지금 과거에 소련을 대체하는 제2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군사적으로도 뭐 군사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국력 전체를 고려할 때 그런 평가에서 군사력을 보면 지금 미국 다음에 중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핵 그 군사력에 있어서 이 소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균형을 깨는 그래서 것이다. 균형을 깨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사드에 몇 개 포대가 배치된다 그래서 균형이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균형을 흔드는 이슈에 관해서는 그게 당연히 부정적인데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 뭐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이제 아직 뭐 논의를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이 부분도 이 뭐 열병식 가는 문제는 뭐 작은 문제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국익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무기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중국 얘기니까 역사 공정 문제, 동북아 예. 우리나라에는 동북아 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시 중국 대사로 재직하시면서 중국이 정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깊숙이 그런 데 대해서 좀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근데 그 제가 대사 재임하는 기간 중에도 그 관여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받았는데 그 관여가 사실은 한중 관계에 도움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 같다 이런 거꾸로 이번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부 출범 이후 뭐 제가 이 정부 출범 이후와 제 대사 기간이 거의 겹칩니다만은 그렇죠. 그 이후에 역사 공정 문제가 그 한 번도 한중 관계에서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를 이렇게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보다는 우선 우리 대통령께서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덕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얘기하고 다닌 게 저는 행복한 대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부 지도부니까 대통령과 중국 그 지도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됐죠. 예. 이 정부에서. 그렇지만 그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뭐 자기네들 속국으로 보는지 마는지 뭐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 자기네들 그 역사 정리를 할 때 소국으로 안 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것 외에도 자잘한 역사적인 문제들이 많죠.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어디서 윤동주 시인의 뭐 국정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들 세세한 문제들이 뭐 이 쭉 그러니까 뭐 접경하고 문화 교류를 한 게 수천 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안 많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근데 전체적인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건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그 올해부터는 아마 이 한중 간의 해양 경계 문제, 저 마라도나 남쪽 네네. 두고 그런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이 가지가 될 있죠. 텐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쪽에서도 응하고 뭐 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도 그런 어려운 문제도 이제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의제로 올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시죠. 그렇지요. 자, 주중 대사를 하셨지만 또 옛날에 사무총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예, 한나라당 첫 번째 시절, 잘 못하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또 새누리당 시절 하셨고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예. 참선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또 박근혜 정부 출범에 굉장히 이제 공이 크신 분이기도 하고 뭐 작은 역할을 중심이든 했습니다. 정치 얘기를 좀 한번 예. 여기까지 좀 여쭤볼까요?
그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권영세 대사님이 보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전망 같은 게 있었을 텐데요. 그 기대치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잘 하셨는지 아니면 잘 좀 못했는지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우선 이제 뭐 제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한 가운데 n분의 1로 기여를 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정부의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뭐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2년 반 이제 반환점을 돈 지 한 며칠 지났지요. 그 평가는 조금 이제 사실은 그 많은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핑계 없는 무담이 없다지만 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해에 소위 뭐 NLL 문서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해 세월호,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메르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산을 굉장히 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중요한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아마 두 분도 인정을 하실 텐데, 그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대 못 미친 것도 그런 자산에 비해서 결과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고,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에는 지금 4가지 개혁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했어야죠. 예, 사실은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노동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려운 그거는 거죠. 정권이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개혁을 뒤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과 우선 청와대가 잘 좀 개혁 방향을 정해야 되겠고, 당에서 잘 받쳐준다면은 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말이죠. 당 대표를 할 때, 이를테면 과감하게 뭐 김무성 의원을 발탁해서 사무총장을 시킨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분은 발탁해서 뭐 중용한다든가, 인사를 꽤 잘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돼도 뭐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잘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못하는 게 인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어떻게? 그래서 뭐 제가 인사하는,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은 들어가 있질 않았고, 그다음에 인수위 마치고 정부 출범하자마자는 뭐 바로 중국을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판들이 많은 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은 정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라도 인사 요인이 생긴다면은 인사를 잘 하시고, 또 그 새롭게 인사가 된 부분들 혹은 뭐 기존에 계속하는 분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해야지, 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아쉬운 부분이 메르스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다. 그게 평가받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좀 아쉽고 어떤 부분은 좀 잘했다. 좀 장단점을 좀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아주 세부적인 대응 관계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뭐 메르스가 있을 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세월호 때는 제가 중국에 있을 텐데, 전반적인 평가는 역시 그 언론에서 다른 때 지적하는 부분, 다른 경우에도 지적하는 부분, 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 언제 보고를 받았냐, 뭐 대면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그 위기 대응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 반면교사를 얻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지금 모든 언론이 일치해서 지적하는 부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심기일전하시고 소통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 노동개혁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노동계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또 일반 언론,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예. 그거는 굉장히 그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영등포을 지금 당협위원장 되셨죠? 예, 이제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지역구 좀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계실 텐데 어때요? 민심이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 뭐 2012년 때 제가 이제 패배를 했는데 네. 네. 제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었다면 그때도 당선이 됐겠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뭐 다시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제가 그 반성하고 메이크업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제가 떨어질 당시보다 많이 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일반 그 여론들은 안 좋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다니면은 그 내년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방이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이죠. 선거가 사실은 상대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또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도 물론 뭐 저기 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아직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다선을 했다든지 이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생각을 고치고 또 앞으로 새롭게 당선이 된다면 지역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는 거를 믿음을 준다면은 제가 당선이 될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스스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G2라고 하죠. 전 세계적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있는 게 우리나라의 냉철한 현실입니다. 양자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지혜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